내가 말하는 걷기는 운동과는 다르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듯 아령이나 의자를 들고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대가 가본 적 없는 먼 초원에서 생명의 숲이 솟아나고 있는데 고작 건강 타령을 하면서 아령 운동이나 하다니. 무엇보다 낙타처럼 걸어야만 한다. 낙타는 걸으면서 사색하는 유일한 짐승이라고 한다. 한 여행자가 워즈워스의 하녀에게 주인의 서재가 어디냐고 묻자 하녀는 도서관은 여기지만 주인님의 서재는 야외예요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도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지난 2, 3년에 걸쳐 걷기 또는 산책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들 대부분이 주로 걷기가 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이 책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자연 속에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을 예찬한 대문호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걷기의 즐거움이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루엔셜에서 펴냈고 엮은이는 수지 크립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거나 적어도 학창시절에 한두 편 읽어본 적이 있는 작품들의 작가들, 예를 들면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장자크 루소, 버지니아 울프, 찰스 디킨스 등 17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34명의 문호들이 쓴 시, 에세이, 소설 등에서 걷기의 즐거움을 노래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모아 엮은 책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집 근처 산이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산책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즐거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편을 골라 작가의 간단한 이력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1712년 출생, 1778년 사망.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소설가, 교육학자, 음악가. 유럽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의 글은 민주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가 영향을 준 일군의 시인들로 인해 종종 낭만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예술과 과학에 대한 담론에서 처음 밝혔듯이 그의 주된 생각은 문명 발전이 인성과 도덕심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멀어지게 했고 인류를 이기적으로 타락시켰다고 보았다. 사후에 출간된 고백록은 자서전이라는 장르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 루소는 젊은 시절 걷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때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시기였다고 밝힌다. 고백록. 도보 여행을 기록해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몇몇 흥미롭고도 사소한 일들이 내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혼자 걸어서 여행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영위한 적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되어본 적도 없었다. 걷기는 나에게 생기를 불러넣어 주었고 정신을 깨워주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내 이성이 발동하려면 내 몸도 움직여야 한다. 걷다 보면 멋진 시골 풍경과 연이어 눈에 들어오는 상쾌한 모습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고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된다.
숙소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며 대담한 사고도 가능케 해준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거대한 존재 속으로 밀어넣고는 내 상상에 맞게 존재의 모든 것을 고르고 묻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게 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을 처리하면서 내 마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움직인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같이 하나가 돼보기도 한다. 매혹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인 내 마음은 달콤한 감각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감흥을 영원히 남기려고 어떤 색을 입혀 어떻게 그려볼까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삶의 뒤안길에서 쓴 글에도 이러한 면이 드러난다고 한다. 아, 젊은 시절의 도보여행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으나 기록은 없는 그 당시의 도보여행.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런데 왜 기록해야 하는 거지?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즐겼던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그 매력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도보여행을 하는 데 있어 내게 독자나 대중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란 말인가? 게다가 당신에게 펜이나 종이, 잉크가 있기는 했나?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간직하고픈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예견할 수도 없다. 생각이란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불현듯 떠오를 때 올 뿐이다. 나를 피해버리든가 아니면 때로 몰려와 물량과 수량으로 나를 압도해 버릴 때도 있다. 하루에 10권을 기록한다고 해도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기록할 시간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걷다가 멈추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맛있는 저녁 식사 정도이고 다시 출발하면 매혹적인 산책길만 떠오른다. 문 앞에 새로운 낙원이 기다린다는 것만을 느끼며 어서 즐기고픈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윌리엄 해즐릿 1778년 출생 1830년 사망. 영국의 문학 비평가, 수필가, 당대 최고의 미술평론가로도 알려져 있다. 워즈워스 등 낭만주의 시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들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남겼다. 고집불통인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문학을 논했으며 셰익스피어 극의 인물들, 영국 시인론 등의 뛰어난 평론, 원탁, 시대정신 등에 수록된 수필로 명성을 얻었다. 홀로 가는 여행에서 그는 동반자 없이 혼자 걷는 것이 주는 기쁨에 관해 썼다. 홀로 가는 여행. 여행을 떠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나는 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 집안에 있을 때야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겠지만 밖에 있을 때는 자연히 내 동반자로서 충분하기에 그렇다. 그럴 때는 진정 혼자라 해도 전혀 외롭지 않다. 들판이 그의 서재이고 자연이 그의 책이다. 나는 걸으면서 남과 말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시골에서 지낼 때 나는 그저 아무 말 않고 무의도식하며 지내고 싶을 뿐이다.
줄지어 서 있는 울타리나 검은 솥대를 보고 뭐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며 단지 도심지와 그 안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런 목적으로 휴양지로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은 도심지 자체를 짊어진 채 거기로 이동할 뿐이다. 나는 자유로운 공간이 좋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싫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즐기려고 혼자 떠나는 것이다. 쓸쓸함. 그건 너무 달콤하지. 내가 말을 걸며 중얼거릴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여행의 핵심은 자유로움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거추장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여행을 떠난다. 남들을 다 잊고 스스로마저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두고 명상에 빠져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에는 명상이라는 새가 깃털을 다듬고는 날개를 펼친다. 이런저런 번잡스러운 휴양지에서 깃털이 다 헝클어지고 상처받았던 그 새가 말이다. 도심지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아무런 마음의 동의 없이 홀로 남게 된다. 이륜마차나 사륜마차에 올라 친구와 수다를 떨며 식상한 화제나 섞는 일에서 제발 벗어나보자. 청명한 푸른 하늘과 발밑 푸른 잔디, 그리고 식사 전까지 구불구불한 산책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길 수 있지 않은가? 적막한 들녘에서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웃고 달리고 펄쩍 뛰며 좋아서 노래 부른다.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나는 과거 속으로 뛰어들어 놀아본다. 햇볕에 그을린 인디언이 자기를 고향으로 인도하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듯 말이다. 그러면 마치 난파선에 묻혀있던 엄청난 보물처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나는 모든 걸 느끼며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재치 있는 말이나 하찮은 화제로 깨지곤 하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침묵이자 나와의 완벽한 대화인 것이다. 말장난이나 두음법, 대꾸법이나 말싸움, 언어 분석 등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것 없이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남들에게는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소중한 내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고. 들판의 야생장미가 향기롭다는 건 말로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데이지 꽃이 내 가슴을 에메랄드빛으로 물들이지 않았던가? 이토록 소중한 정황들을 남에게 설명해 봐야 결국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만 지을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러니 그저 나 홀로 품고 저기 바위 있는 곳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멀리 지평선까지 걸으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 그동안 동반자 없이 나 홀로 있고 싶은 것이다. 마음이 울적해질 때 어떤 이들은 홀로 걷거나 차를 잡아 타고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예절도 모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까봐
이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의 반쪽짜리 동료에는 집어치워요 라고 말한다. 나는 온전히 혼자이거나 아니면 온전히 남들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것이 좋다. 떠들어대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거나 일어나 걷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남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혼자 있거나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윌리엄 코빗이 지적한 말이 마음에 든다. 그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은 프랑스식 관습이며 영국인은 한 번에 하나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떠들면서 동시에 사색에 빠지질 못하고 울적한 기분에 빠져 있다가 벼랑간 생기 있게 대화에 끼질 못한다. 로런스 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해가 기울 때 그림자가 얼마나 길어질까를 언급하는 정도라면 나는 내 식으로 동반자와 함께 걷겠네. 멋진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견주다 보면 그건 역시 주위 모습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내 느낌을 방해하고 감정마저 다치게 한다. 자신이 느낀 점을 말없이 넌지시 손짓 발짓만으로 알려준다면 재미없는 일이 될 테고 다 설명하려 든다면 즐거운 일이 힘든 일로 바뀌고 말 것이다. 자연이라는 책은 남에게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여행에 관해서 나는 분석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저 쌓아두면 되고 그것을 돌아보고 분석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어렴풋한 내 생각들을 가시 같은 껄끄러운 논쟁에 얽매이게 하기보다는 순풍에 떠돌아다니는 엉겅기처럼 그냥 놔두고 싶다. 그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홀로 있을 때만 가능하고 원치 않는 동반자와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며 논쟁하는 것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다. 길을 걷다가 맡게 되는 콩밭 냄새를 옆에 동반자도 나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저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도 눈이 어두운 동반자는 안경 없이는 보지 못할 수 있다. 공기의 느낌, 구름의 색조에 물든 당신의 상상력이 있을 텐데 어찌 그 감흥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동반자와의 교감은 유온한 일이며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줬다가 결국 기분만 상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자신과 결코 논쟁하는 법이 없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내린 결론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 이는 앞에 놓인 상황이 남들의 견해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감흥이 연이어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남에게 알려주기 힘든 미묘하고 섬세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감흥을 붙잡아 둔다. 남들 앞에서 내 감흥을 드러내다 보면 지나치다거나 아니면 꾸며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이런 수수께끼 같은 점들을 설명하려 하거나 남들도 같은 흥미를 갖게 이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해만 할 뿐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일전에 이시영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가슴이 뛸 때 떠나세요. 다리가 떨리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답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여행을 할 때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것들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산책을 하는 거겠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 밖의 일에 몰두할 거라면 굳이 숲에 올 이유가 있겠는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